네, 안녕하세요. 일반화학 챕터 3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숙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숙제 문제가 조금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단원에 한 20문제? 그 정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부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제 문제에서 상당 부분을 조금 숫자만 바꾸는, 그러니까 뭐 크게 유형 변경 없이 시험에 출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숙제 문제를 꼭 풀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잘 체화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숙제 문제의 양에 관한 컴플레인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변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진술,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원소 기호와 화살표, 뭐 더하기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웠을 때 질량이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균형 맞춤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정계수법이었고요. 그리고 뭐 분자량, 분자의 몰 질량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자의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질량과 몰수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환산인자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역시 화학 양론 부분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 계산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을 해 놓으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득률. 실제 여러분들이 얻은 양이랑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양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교를 하는 백분율로 나타낸 수득률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절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6절은 이제 반응물의 한계량이 있는 반응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반응물들이 딱 몰수, 그러니까 필요한 개수에 맞춰서 적절한 양이 존재를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먼저 소모되는 일 없이 딱 맞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반응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요. 햄버거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빵이 여러분들에게 5장이 있고 고기 패티가 2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싱글 패티 버거를 만든다. 싱글 패티는 빵이 위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빵 2개에 화학 반응처럼 써볼까요? 2개의 빵에다가 패티 한 장을 넣어서 만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만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빵 5장 있고 패티 2장이 있으니까 햄버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를 만들면은 빵이 2장 사라지고 패티가 한 장 사라지고, 그러면은 빵 3장에 패티 한 장이 남고 햄버거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햄버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을 2장 쓰고 패티를 한 장 쓰고, 그러면은 햄버거를 하나 더 만들게 되니까 빵이 한 장 남고 패티가 없고 햄버거가 2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더 이상 햄버거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패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처럼 뭐 화학 빵이랑 패티를 각각 화학 반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한쪽이 먼저 소모가 되면은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예를 통해서 한계 반응물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한계 반응물 이제 우리 책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화학 반응에서 먼저 소모되어 가지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뭐 몇 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결정하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남는 거 있죠. 그 위에 우리가 빵이랑 패티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케이스에서처럼 남는 것, 이 남는 것이 바로 초과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남는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질량으로 그 양이 주어질 텐데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한계 반응물이냐, 뭐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그림 3.2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저는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은 그냥 한계 반응물이 뭔지를 잘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누가 먼저 소모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런 임의의 반응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반응물 각각의 질량,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질량이 아니라 개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즉 몰수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몰수로 바꿔주려면은 각 물질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A의 몰수, 이거는 B의 몰수가 얻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각각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먼저 소모된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B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반응 개수비를 따라서 A가 반응한 것과 B가 반응하는 것의 비율이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A의 몰수에다가 A분의 B를 해주면은 필요한 B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B의 몰수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A가 먼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해서 먼저 소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필요한 B의 몰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뭐 10몰이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 가지고 있는 건 5몰밖에 없다. 이러면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A가 한계 반응물인지 B가 한계 반응물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화학을 이해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가정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B가 다 소모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B를 전부 소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A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나요? B의 몰수에다가 이번에는 B분의 A를 곱해주면 되죠. 역시 요 개수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A의 몰수와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몰수와 실제 A의 몰수를 비교해서 이 가정이 우리가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던 가정이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3.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8번입니다. 예제 3.8번은 뭐 항암제로 사용되는 시스플라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그냥 화학 반응식으로 그 물질들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2 PTCl4를 두 개의 암모니아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게 시스플라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시스플라틴을 만들고 두 개의 KCl 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각각 출발 물질들이 10g씩 있을 때 누가 한계 반응물이고 누가 초과 반응물이고 그리고 생성된 시스플라틴의 양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게 A번이 묻는 문제고 B번은 초과 반응물 중에 초과 반응물이 몇 g이 소모되고 몇 g이 남는가라는 것까지 물었네요. 그거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몰수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죠.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구석탱이에다가 K2 PTCl4의 몰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타슘 39.1에다가 두 개를 곱하고 PT 100g의 원자 몰 질량 195.1 그 다음에 염소가 35.5가 4개 있으니까 총 이거는 계산하면은 415.3g/몰이 되겠습니다. 제가 MW라고 하면은 몰랄 웨이트의 약자로 몰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14 더하기 1 곱하기 3 해서 17g/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K2 PTCl4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몰수를 계산하는 것은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을 해주면 되니까 10g 나누기 415.3g/몰 이렇게 쓰면 조금 헷갈리시겠죠? 네. 10g을 몰 질량인 415.3g/몰로 나눠주게 되면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되겠습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얼마나 있느냐? 10g 나누기 17g/몰 이렇게 해주게 되면 5.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씩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K2 PTCl4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암모니아의 질량이 암모니아의 몰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개수비가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 1대 2잖아요. 1대 2니까 필요한 암모니아의 몰수는 K2 PTCl4 몰수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의 몰수는 5.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 값보다 크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이 두 개의 물질이 반응하는 경우에 굳이 암모니아가 한계 반응물이냐
하는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3 암모니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면은 필요한 K2PtCl4의 양은 암모니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암모니아 몰수의 반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암모니아의 몰수니까 대략 2.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K2PtCl4의 몰수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NH3가 한계 반응물이기 위해서 필요한 이 K2PtCl4의 몰수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H3가 한계 반응물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누가 초과 반응물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물 시스플라틴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요 K2PtCl4가 먼저 다 소모된다라고 했으니까 K2PtCl4가 소모된 몰수만큼 시스플라틴이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비가 지금 1대 잘 안 보이시죠? 1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스플라틴 PT NH3,2의 Cl2는 생성된 시스플라틴의 몰수는 K2PtCl4의 몰수랑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에 사용된 K2PtCl4의 몰수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죠. 이만큼이 생성될 거니까 그러면은 시스플라틴 PT 굉장히 괜히 이런 이상한 물질을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귀찮게 되네요. 그래서 질량을 계산하려면 이런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죠. 시스플라틴의 몰 질량이 300g/몰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7.23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번을 풀어보았고 밑으로 내려가서 B번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는 초과 반응물 중 몇 그램이 소비되고 몇 그램이 남는가를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응식을 쓰면은 이번에는 물질의 상은 조금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수가 지금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만큼 있고 그 다음에 5.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만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이 K2PtCl4니까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큼 싹 다 없어지겠죠. 그러고 나면은 암모니아는 2배만큼 없어질 테니까 빼기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K2PtCl4 한계 반응물은 싹 다 사라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암모니아는 5.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만큼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5.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몰 곱하기 암모니아의 몰 질량 17g/몰을 곱해주면 9.2g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절은 조성 백분율과 실험식인데요.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성 백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험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성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한 분자 내에서 그 원소의 원자가 차지하는 질량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자량을 분모로 두고 조성 백분율을 구하고자 하는 해당 원소의 원자량의 합을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분자가 C9H8O4 뭐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의 각 원소들의 조성 백분율,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 조성 백분율을 한번 구해보면은 먼저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자량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분자량이 탄소가 10인데 9개 있고 수소가 1짜리 8개, 산소가 16짜리 4개가 있으니까 분자량이 180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소의 조성 백분율을 계산을 하면은 180분의 수소가 지금 8개 있죠? 그러니까 1 곱하기 8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4.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유사한 방법으로 탄소의 경우에는 해보면은 180분의 12 곱하기 9니까 그 값이 뭐 60% 정도가 되겠고 산소의 경우에는 180분의 16 곱하기 4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깜빡하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주변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35.6%만 하여튼 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각 분자 내에서 원자들의 질량 조성 백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이 분자식에서 조성 백분율로 같다라고 하면은 그럼 반대로 이 조성 백분율의 값에서부터 분자식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질량 조성 백분율에서부터 실험식을 결정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서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분자식까지 결정하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해요. 탄소 84.1%가 들어있고 나머지 수소가 15.9%가 들어있는 어떤 임의의 물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질량 조성 백분율을 이야기하려면은 뭐 임의로 100g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g을 가정하는 이유는 그냥 계산이 쉬우라고,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그냥 다 그램으로 바로 바꾸고 싶어서 100g을 가정한 거지. 뭐 여러분이 1000g, 뭐 20g, 뭐 어떤 숫자를 하든 풀이는 똑같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럼 탄소가 84.1g, 수소가 15.9g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분자 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개수를 다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탄소 84.1g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몇 몰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84.1g을 탄소의 몰수인 탄소의 몰 질량이 12g으로 나눠주면 대략 7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유사하게 수소 15.g이 수소 몇 몰에 해당하는지를 해보면은 그것이 대략 15.9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한 이 100g 안에는 탄소가 7몰, 그 다음에 수소가 15.9몰이 들어있으니까 분자식을 탄소 7개에 수소 15.9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이 비율, 7대 15.9로 존재한다는 거지 반드시 7개 15.9개 들어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이 200g 존재한다고 가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탄소가 이것의 2배인 14개, 그리고 수소는 이것의 2배, 15.9의 2배인 뭐 32몰 정도 존재한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는 사실은 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의 실험식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니까 해보면은 이게 대략 C 4개에 H 9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요 다음 절에서 이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어떻게 바꾸고 결정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절이 실험식 결정, 원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처럼 탄소 몇 그램, 수소 몇 그램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그런 값을 바로 알 수는 없고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자의 질량으로부터 탄소의 질량을 추측을 해야, 계산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연소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연소시키면 물이 되니까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으로부터 구성 원소의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역으로 추적을 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보려고 하는 예제 그림 3.4를 가지고 우리 책에 나오는 예제를 한 가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시료 질량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책에서는 지금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시료 0.33g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실험 과정, 연소를 시켜가지고 CO2를 포집하고 H2O를 포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CO2와 H2O의 질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실험 결과에서 CO2가 1.133g, 그 다음에 H2O가 0.185g이 포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탄소와 수소의 몰수를 결정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CO2의 몰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CO2 하나에 이산화탄소 하나에 탄소 원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소의 몰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같게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 이거를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44g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니까 그러면은 0.02574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되느냐? 수소 원자의 몰수의 경우에는 물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물 분자의 몰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수소 원자의 몰수, 물 분자의 몰수죠. 물 분자의 몰수 0.185g을 물 분자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0.0205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스텝을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요. 이 수소와 탄소를 다시 원자의 질량으로 바꿔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문제의 경우에는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산소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시료가 이렇게 얹어져 있겠죠. 시료가 얹어져 있고 이제 이거를 가열을 해주는 건데요. 그럼 외부에서 이제 O2가 산소 기체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산소의 질량은 이게 시료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은 탄소와 수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시죠? 이 외부에서 들어온 O2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산소의 질량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탄소의 질량을 계산해 보면은 탄소의 몰수 0.02574몰 곱하기 탄소의 몰 질량 12g per 몰을 곱해주면은 0.3091g이 되겠고 수소의 질량의 경우에는 수소의 몰수 곱하기 수소 원자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0.0205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료의 전체 질량, 시료의 질량에다가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빼주면은 나머지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나와서 산소는 들어있지 않은 샘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텝을 통해서 이제 산소의 질량을 결정을 해주고 이제 실험식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탄소와 수소의 몰비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0.02574, 수소 0.0205가 되는데요.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취하게 되면은 탄소 5개에 수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탄소 1.26 대 수소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숫자를 점점 곱해보는 거예요. 뭐 2도 곱해보고 3도 곱해보고 4도 곱해보고 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하니까 이런 대충 정수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실험식에서부터 그럼 이게 결국에는 실험식이죠, 그죠? 이렇게 연소 분석을 통해서 얻는 건 우리가 실험식이에요. 비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자식으로 변환하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계속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니까 분자식의 n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식이 분자식의 n분의 1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질량 관계로 가져가면은 실험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분자식량의 n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량과 분자식량의 관계를 통해서 이 n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알기 어려워도 분자식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경우를 계속 이어가면은 실험식이 이렇게 되니까 실험식량이 64가 되죠.
근데 알려진 이 분자의 분자량은 128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관계로부터 n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 128 나누기 실험식량 64를 해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n 곱하기 실험식으로 얻어질 테니까 탄소 10개에 수소 8개가 모여있는 그런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3장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배운 내용들이 양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랑 이 보충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숙제 문제를 적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 문제는 이제 1주 후에 5주차인가요? 6주차 하여간 LMS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챕터 4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